수학이 강의 12번째로 선형 모델의 응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강의를 통해서 이미 연립 선형 방정식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선형 방정식이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지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교재에 나오는 경제학, 화학, 그리고 네트워크 흐름에서 나오는 그러한 선형 모델의 응용 예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또한 그러한 선형 연립 방정식의 풀이에 수치적 계산에 활용되는 매틀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병행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에 나오는 1장의 6절과 10절을 같이 여러분들 한목에 이번에 강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러한 연립 방정식기가 어떻게 응용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선형 대수로 이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실생활 문제들은요, 단 하나의 해를 갖거나 혹은 해를 갖지 않는 뭐 그러한 문제일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기 쉬운데, 이 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많은 그 응용 예에서는요, 많은 해를 갖는, 즉 ax equal 0, 동차 선형계가 자유 변수를 가지는, 그죠? 자유 변수를 가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로서 여러 가지 경제학 분야, 화학 분야, 네트워크 흐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응용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요. 페이지 97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영양이 풍부한 체중 감소 식이요법 구성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수업 듣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식품영양학과 친구들이 없는데, 선형 대수학 문제가 이러한 식품영양학과에서 관련하고 있는 식이요법 구성 문제랑 연결된다고 아마 생각하고 수업을 처음부터 들은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형 그 대수학, 이거는 정말 많은 분야에 응용이 되는 문제예요. 뭐 경제학 분야라든지 여기 나오는 또는 사회학 분야, 교통학, 그리고 여기 식품 영양까지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 체중 감소를 하면서 이게 다이어트식이죠. 결국 다이어트식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겠느냐, 즉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는 섭취하면서 체중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식이요법들, 그래서 단백질은 하루에 몇 g을 섭취를 하고, 비타민은 어떻게 섭취하고, 탄수화물 어떻게 섭취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980년대에 이제 캠브리지에서 그러한 식이요법들을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들을 적절한 양과 비율을 얻기 위해서 이 호워드 박사라는 분이요, 식이요법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식이요법에는 매우 다양한 식품들이 포함되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소들의 비율이라든지 또 다양한 영양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품들이 여러 개가 포함됐어야 되는데요. 근데 각 식품들이 필요한 성분 중 몇 가지만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식품을 먹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영양소의 정확한 비율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정확히 몰랐어요.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그 영양소의 적정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음식들의 조합을 얼마 정도 먹어야 되는지, 어떠한 조합과 어떠한 양으로 먹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루에 쌀은 뭐 100g을 먹고, 그 다음에 시금치는 몇 g을 먹고, 우유는 몇 리터를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한 그 음식의 종류하고 그리고 먹어야 될 양들을 제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풀기 위해서 어떠한 음식을 얼마 정도 섭취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안하는 이러한 체중 감소 식이요법의
부합하는 그러한 식단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 때 선형 방정식으로 그 식이요법 구성 문제가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각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을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소들을 되어 있는 그 영양소의 양들을 어떤 단위 그램당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들을 쭉 우리가 배열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얼마의 양만큼 먹어야 되느냐, 앞에다가 우리가 그 스칼라 곱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되는 1차 결합들이 우리가 원하는 양의 각 영양소의 어떤 그 양을 맞출 수 있느냐, 구성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얻는 겁니다. 한 식품이 공급하는 영양소는 식이요법 혼합물에 첨가되어 있는 그 식품의 양이 비례하죠. 그죠? 식품의 양이 많아지면 그 식품이 공급하는 영양소는 많아지는 거고, 또한 혼합물에 포함된 각 영양소는 여러 식품들에 포함된 양의 합이다.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고 있냐면, 이게 선형이라는, 그죠? 문제가 선형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형 방정식 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기본적인 식이요법에 관련되는, 그리고 요게 선형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예제 1번인데요.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식이요법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 식이요법에 의해 하루에 공급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양을 정확히 제공하기 위한 무지방 우유, 여기 나온 무지방 우유는요, non-fat milk가 되겠고요. 요거를 우리가 양을 X1이라고 하고, 콩가루, soy flour, 요거를 X2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회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치즈 만들 때 나오는 그러한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이렇게 치즈와 관련되는 그러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거의 조합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요거는 이제 식품 영양학 하는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g을 먹었을 때, 그죠? 들어있는 영양소가 어떻게 되냐? 뉴트리언트, 이거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영양소가 되고요. 자, non-fat milk, 밀크 먹었을 때 무지방 우리 먹었을 때 얼마냐? 소이 플라워, 그 다음에 회이, 유장이라고 되는데, 자, 요 것들을 100g 먹었을 때 단위 무지방 우유 100g에 프로틴이 36g이 들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카보하이드레이트, 이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52g 들어있다는 뜻이고, 팻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소이 플라워 같은 콩가루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51g,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34, 그리고 팻이 7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이, 여기에는 단백질이 13,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74, 그리고 팻이 1.1 들어있습니다. 자, 요렇게 음식 100g당 이렇게 영양소가 들어있고요. 그러면 여기 캠브리지에서 하루 동안에 먹어야 되는 식단을 제공할 때 어떻게 되냐면, 프로틴은 33g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보하이드레이트는 45g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팻은 3g을 먹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이, 영양소가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우유는 얼마, 콩가루는 얼마, 그 유장은 얼마, 이걸 먹어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식품들이 몇 단위, 한 단위는 100g인데 인지를 나타내는 변수를 이제 X1, X2, X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는 X1, 그 다음에 소이 플라워는 X2, 그리고 유장은 X3라고 하죠. 그러면 X1, X2, X3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나오는, 자, 무지방 우유를 우리가 X1만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무지방에 들어있는 단위 유지방, 그 무지방이죠. 무지방의 단위 유니트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죠?
단위 100g당 들어있는 영양소예요. 그러면 이걸 적어보면 요건 어떻게 돼요? X1에다가 여기 나오는 36, 자, 이렇게 되겠죠. 36, 그리고 두 번째가 52죠. 그리고 이게 0이 됩니다. 따라서 X1 곱하기 이 벡터를 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 게 뭐가 됩니까? 이게 36X1이죠. 이게 뭐예요? 36X1은 뭡니까? 내가 무지방 우유를 X1 유니트만큼 먹으면 그 먹은 X1 곱하기 36g만큼의 뭐가 생긴다? 이게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거죠. 단백질 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52X1은 뭘 의미합니까? 요거는 탄수화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무지방 우유를 X1 유니트만큼 먹으면 52 곱하기 X1만큼의 탄수화물을 먹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0X1이죠. 그래서 우유만 먹어서는 뭐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 무지방 우유만 먹어서는 지방이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우유와 콩가루와 유장들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그 식을 세워보면, 자, 식을 세워보면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X1 이게 우유의 양이죠. X1이 우유의 양이고 X2가 콩가루고 이게 유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유를 먹음으로 해서 먹는 총 영양소는 이게 지방이 프로틴, 단백질이 36, 그리고 이게 52, 그리고 팻은 제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X2 유닛에 콩가루를 먹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34, 7. 그 다음에 X3에 요거는 유장이죠. 이건 13, 74, 1.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제일 첫 행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36X1 더하기 51X2, 13X3 하면 요거는 뭐예요? 프로틴 양, 단백질 양이죠.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33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행은 뭐가 돼요? 52X1 그리고 34X2, 74X3은 여기 바로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을 나타내요. 이게 45g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으로 나오는 요거는 바로 지방인데 이게 3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식이요법 문제들을 풀 때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무지방 우유와 콩가루와 그리고 유장의 그 양이 얼마씩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X1, X2, X3가 되겠죠. 이랬을 때 그 관련되는 식은 바로 이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개수들만 쭉 뽑아낸 게 이 부분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A가 되는 거죠. A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A, X equal B라고 하면 여기 벡터 X는 각 식품들의 어떤 양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여기 테이블 1에 있는 각 단위 그 음식당 들어있는 영양소를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될 거고 B는 하루에 필요한 그죠? 이 캠브리지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양입니다. 그죠? 이게 B가 돼요. 자, 그래서 요게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첨가행렬이에요. 첨가행렬을 요거를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요걸 어떻게 바꿨어요? 1, 1, 1이니까 요건 뭐가 돼요? 요거를 R 뭐로 바꿨어요? R D로 바꿨죠. 따라서 요걸 보면 이제 요거는 기억 행사다리 꼴로 나타난 거잖아요. 따라서 X3는 뭐가 돼요? 0.233이 되는 거고 그리고 X2 즉 소이 플라워는 0.392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있는 여기 non-fat milk는 0.2277 그 단위만큼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X1, X2, X3가 이거는 모두 음수가 아니어야 돼요. 는 음수가 아니다. 이 음이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마이너스만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건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1.1 같은 이런 그 소수가 나오게 되면 사실 행연산할 때 계산이 되게 복잡해져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매틀랩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매틀랩으로 푼다고 하면, 자,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게 예제 1번이죠. 그래서 EX1이고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98페이지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커멘트 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수 행렬이 있어야 되죠. 개수 행렬이 이제 A가 어떻게 주어져요? A는 여기 나오는 이제 개수 행렬을 다 치면 되죠. A는 36 됐고요. 그 다음에 51 그리고 13입니다. 이게 첫 번째 행이고요. 두 번째 행은 52 34 그리고 74입니다. 그죠? 이게 두 번째 행이 되겠고, 세 번째 행은 0 7 1.1입니다. 그죠? 됐고, 여기다가 브라켓하고 엔터 치면, 자, 이처럼 숫자들이 나오죠. 지금 숫자들이 뒤에 소수 넷째 자리까지 나오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줄이면 포맷, 이걸 쇼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A를 다시 한번 쳐봅니다. 아니면 포맷 쇼트로 했을 때 똑같이 나오니까 포맷 뱅크라고 해보고 하면 이게 두 자리 숫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A로 가면 이렇게 두 자리 숫자까지 나오고, 지금 나오는 A 행렬이 36, 51, 13 그리고 52, 34, 74 0, 7, 11, 1.1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B도 들어가야 되죠. B는 벡터니까 B라고 쓰고요. 자, 요거는 B는 컬럼 벡터로 써야 됩니다. 컬럼 벡터로 쓰려면은 여러분들 각 숫자 뒤에다 콜론을 적어야 되는데 귀찮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33 쓰고요. 45 이렇게 행 벡터로 쓴 다음에 3 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엔터 옆에 있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해줍니다. 그럼 이게 트랜스포즈가 돼서 이게 B가 이렇게 33, 45, 3과 같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열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풀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주면 돼요? 이거의 첨가 행렬을 기약 행 사다리꼴로 바꿔주면 되죠. 자, 그러면 A하고 B를 우리가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A, B라는 새로운 걸 만들고요. 여기다가 A 행렬과 옆에다가 B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처럼 첨가 행렬이 됐고요. 그 다음 이거를 기약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거는 명령어가 뭐냐면 RREF예요. 그래서 그거의 이름을 우리가 기약 사다리꼴 AB라고 이렇게 변수를 주고요. 여기서 REF AB라고 이름을 주고, 이거의 명령어는 RREF고 여기다가 행렬을 넣어주면 돼요. 위에서 나왔던 개수 행렬 A, B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자, 우리가 봤던 지금 1 앞에 부분, 여기 나오는 이 앞에 부분들은, 그죠? 이 앞에 부분들이 나왔고, 뒤에 나오는 요 부분, 요게 이제 앞에 부분이 지금 항등행렬 형태로 나오니까 요 뒤에 부분 여기 나오는 게 마지막 이 열 벡터가 해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0.28, 0.39, 0.23으로 우리 책에 나오는 거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또는 이렇게
기하행 사다리꼴 문제로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답이 하나만 존재할 때는 x를 우리가 답이라고 하면 x는요 a 여기 나오는 계수행렬 그 다음에 백슬래시입니다. 백슬래시 엔터 위에 있는 백슬래시예요. 나누기 백슬래시 b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x가 여기 나오는 여기 계산했던 0.28, 0.39, 0.23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자릿수를 높이려면 포맷 다음에 아까 맞던 쇼트 정도로 해주면 4자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x를 다시 한번 입력해보면 이렇게 4자리까지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이 결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매틀랩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페이지 6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 경제학에서의 동차계, 즉 경제학 분야에서 쓰이는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이고 특별히 여기서는 동차계 homogeneous equations로 되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레온티프 투입 산출 인풋 아웃풋 모델인데요. 이 레온티프라는 분은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님인데 이 분이 그 경제학상을 받을 때 노벨상을 받을 때 이 레온티프의 인풋 아웃풋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경제 모델 경제를 나타내는 그 모델링을 해서 경제학 분야에 큰 그 공로를 한 분인데 그 공로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각 어떤 경제의 한 그 영역에서 각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총 산출량 그 아웃풋이죠. 아웃풋에 대하여 수입이 지출과 정확히 균형을 이루게 하는 어떤 가격이 존재한다. 균형하고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가 존재한다.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요. 이분이 변수가 500개이고 그리고 500개의 방정식으로 이어진 선형계를 제안해서 경제 모델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 61페이지에 나오는 예제 1번을 한번 보면요. 한 어떤 경제에 그 영역이 있다고 칩시다. 그 한 경제가 석탄 그리고 전기전력, 철강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석탄은 코울이니까 C로 쓰고요. 전기는 일렉트리니까 E로 쓰고 철강은 스틸 S로 쓰겠습니다. 이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분야의 생산량은 이 각각의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량은 여러 분야로 배분된다 라고 가정하시는 거죠. 여기 배분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레온티프의 입력 출력 그 모델에 의하면 각 분야의 수입과 지출을 같게 만드는 균형 가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조금 여러분들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거냐면 어떤 한 경제가 있는데 그 경제에는 석탄 분야하고 전기 전력 분야하고 철강 분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 1에 보면 자, 이 코올 분야에서 이 석탄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그 생산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그 가격이 있을 거예요. 만들어내는 총 아웃풋에 대한 가격. 자, 그 중에 코올에서 만드는 것 중에 코올 분야, 그 석탄 분야는 0%를 사용합니다. 제로를 사용하고요. 자, 석탄 분야에서 만들어내는 중에서 0.6에 해당되는 60%에 해당되는 거를 전기 쪽에서 다시 소비를 하고요. 그리고 0.4, 즉 40%에 대한 것을 스틸 분야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분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기 분야의 0.4를 석탄 분야에서 가져가고 다시 소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를 자기 자신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전기 설비들을 운용하고 하려면 또 전기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50%에 해당된 거를 스틸 분야에서 다시 구매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스틸 같은 경우에는 60%를 이 석탄 분야에서, 그리고 20%를 일렉트릭, 그리고 다시 20%를 스틸 분야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 각각 코울과 일렉트릭과 스틸 분야들을 얼마만큼 생산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찾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그거를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이 표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일렉트릭 분야에서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생산하는 거에 0.1을 사용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에 0.4가 코울에서 사용합니다. 전기의 0.4 부분을 코울 분야에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의 0.5 부분을 스틸에서 씁니다. 전기의 0.5를 스틸에서 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코울 같은 경우에는요, 코울은 전기의 0.4를 가지고 옵니다. 코울 같은 경우는 전기의 0.4를 가져오는, 자, 이러한 관계들이 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른쪽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야를 얼마만큼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조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테이블 1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 테이블 1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석탄 분야 코울 C고요. 전기 E고요. 그리고 철강 분야 스틸입니다. 분야의 연간 총 생산량의 가격, 그죠? 총 생산 얼마만큼 생산했는가, 그 생산량을 우리가 달러로 표시한 가격을 우리가 PC 프라이스 코울이고요. 프라이스 일렉트릭, 그리고 프라이스 스틸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레온티프의 입출력 그 모델에서 각 분야의 수입과 지출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코울 분야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코울 분야, 석탄 분야를 먼저 보면, 자, 이거는 이제 석탄 분야예요. 코울. 자, 석탄 분야가 이게 이제 총 생산량입니다. 총 생산량, 생산된 가격이죠. PC만큼 생산됐어요. 그러면 석탄 분야에서, 자, purchased by 코울이죠. 그러면 코울 분야가 사야 되는 건 얼마를 사야 되냐면 일렉트릭의 0.4, 그래서 일렉트릭의 총 생산의 0.4를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틸의 0.6, PS가 스틸의 총 생산량의 가격이니까 이거의 0.6을 사요. 요게 이제 석탄 분야에서 소비한 게 되는 거고, 요게 석탄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생산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요거는 이제 전기 분야, 일렉트릭입니다. 일렉트릭. 자, 일렉트릭 부분에서 생산하는 거는 P2입니다. 총 생산량 P2고요. 그 대신 또 일렉트릭에서 purchased,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 코울의 0.6, 석탄의 0.6, 그리고 전기의 0.1, 그리고 스틸의 0.2를 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왼쪽과 여기 되는 지출과 생산에서 수입이 오는 PE가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죠. 왜? 여기 나오는 레온티프의 입출력 모델에 의해서, 그 가정에 의해서 같아져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틸 같은 경우에 이제 PS만큼 이제 생산을 했어요. 그럼 수입이 생기겠죠. 그 수입이 스틸에서는 코울의 0.4, 왜냐하면 스틸 철강하려면 이제 용광로를 데워야 하니까 석탄 같은 게 많이 필요하죠. 0.4 PC가 지출이 되는 거고, 일렉트릭에서 또 이거의 생산에 0.5를 또 소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틸에 또 0.2, 자기 자신의 0.2를 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출이 되고 이게 수입이 돼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미지수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다 정리를 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PC
그 다음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0.4 P, 그리고 이거 다시 넘어오면 마이너스 0.6 PS가 됩니다. 첫 번째 식이 되고요.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면 P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러면 자, 뭐 그렇게 넘겨도 되고요. 아니면 이 왼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0.6 PC 플러스 0.9 PE 마이너스 0.2 PS 이퀄 제로가 됩니다. 마지막 식도 이 세 번째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적어보면 여기 나오는 계수행렬들이 요게 되는 거죠. 요게 계수행렬이 되는 거고,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변이 제로기 때문에 여기가 제로예요. 동차방정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적어보면 AX 이퀄 제로가 되고, X는 뭐가 돼요? X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PC와 PE와 그리고 PS가 되죠. 그래서 요 식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계수행렬입니다. 그리고 요게 우측 B인데 제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첨가행렬이에요. 그죠? 첨가행렬. 오그멘티드 행렬인데 이걸 이제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행연산하면 되죠. 쭉 행연산 쭉 해줍니다. 해주면 자, 이쪽이 됩니다. 결과를 보면 이게 피봇이고 이게 피봇이고 세 번째 열에는 피봇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자유변수가 되죠. 프리 베리어블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자, 프리 베리어블이야. 이거 프리 베리어블이 어디에 생기냐면 PS입니다. PS. 즉 철강에 우리가 그 총 생산량의 가격을 우리가 자유변수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PC 코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PC는 0.94 PS하고 같아지죠. PC는 0.94 PS하고 같아지고 PE는 0.85 PS와 같아지고 그 다음에 PS는 자유변수니까 PS 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 가격 총 생산량의 가격 벡터는 P는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PS에 대해서 이러한 비율을 가지도록 각각 콜 그리고 일렉트릭 그리고 스틸의 총 생산량의 가격들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각 분야의 수익과 지출은 같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경제 규모에서 각 분야의 생산과 지출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여기 계수들이 전부 다 소수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워져요. 요것도 한번 매틀랩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하기 위해서 코멘트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EX 1번이죠. 이거는 EX 1번이고 이거는 페이지가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자, 여기 나오는 이제 A는 다시 우리가 A를 다시 정의할게요. A는 다시 정의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대로 해보면 1 마이너스 0.4 그리고 마이너스 0.6 되고요. 두 번째 행은 마이너스 0.6 그리고 0.9 그리고 마이너스 0.2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행은 마이너스 0.4 그리고 마이너스 0.5 그리고 0.8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책에서 확인한 거와 같은지 한번 확인해보면요. 첫 번째 열이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0.4 두 번째가 마이너스 0.4, 0.9,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2, 0.8입니다. 이게 A예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요? B는 지금 제로 벡터잖아요. 그러면 B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B는 제로스. 이거는 모든 그 성분을 제로로 하는 벡터가 되는데 요거를 엔터를 쳐보면 지금
B가 3x3이 됐죠. 그래서 요거를 열벡터로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3행 1열이 되니까 B는 이렇게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기약 행 사다리꼴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그거를 REF A, B라고 이름을 주고요. 자, 그거의 명령어는 RREF인데 여기다 그 다음에 갈로를 하고 여기 뭐가 와야 되냐면 행렬이 와야 돼요. 행렬은 첨가 행렬이 와야 되죠. 따라서 A and B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A하고 B의 첨가 행렬을 만들지 않고 RREF 명령어 다음에 A 행렬 그리고 B 벡터를 넣어서 첨가 행렬 형태로 한 것에 기약 행 사다리꼴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지금 우리가 책에서 구했던 그러한 값들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포맷을 뱅크로 하면 소수 두째 자리까지 나오니까 됐고, REFAB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면 우리 책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약 행 사다리꼴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주어진 게 AX 이꼴 제로의 문제였죠. AX 이꼴 제로의 문제니까 요거는 동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동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XH라고 하면요. 그거의 동차 방정식 AX 이꼴 제로의 해를 XH라고 하면 요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널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요거는 그 주어진 동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명령어예요. 널 0 공간에 나오는 그 이름인데 요거 다음에 계수행렬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쳐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값으로 보면 이게 잘 모르잖아요. 이게 비율로 보면 우리 책에 나오는 비율하고 똑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책에는 보면 그 나왔던 P 값이 0.94, 0.85, 1로 나왔죠. 따라서 그거와 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XH를 어떻게 하냐면 XH 나누기 뭘로 해주겠어요? 제일 밑에 성분이 1이 되게끔 0.62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새롭게 XH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요? 0.94, 0.85, 1 해서 우리가 여기서 63페이지에서 보는 그 각각의 석탄, 전기, 철강의 총 생산 가격의 그 비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동차 방정식계의 해를 얻는 방법은 널 그리고 계수행렬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은요. 이 선형 방정식계가 화학식의 균형 이 부분에 사용되는 부분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수강생 중에 그 화학 배우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도움이 될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화학식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소모되고 생성되는 물질의 양을 기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판가스 C3H8 요게 프로판가스입니다. 요게 자, 여기 프로판가스가 연소돼요. 연소된다는 거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이게 산소와 결합하면 CO2 이산화탄소하고 H2O 물이 생성돼요. 자,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프로판가스 분자하고 여기 산소 분자하고 얼마만큼 각각 얼마만큼의 양이 서로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이 생성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학자들은 이렇게 그 좌변의 그 원자들의 총 개수하고 우변에 있는 대응하는 원자들의 총 개수가 같아지도록 이 화학식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결국 왼쪽에 있는 각 원소들의 원자의 개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원자의 개수들이 똑같아지도록 여기 나오는 개수 x1, x2, x3, x4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각각 분자의 앞에 있는 그 개수들 x1에서 x4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화학식의 균형을 맞추는 체계적인 방법은요, 위의 화학 반응에 나타나는 각 물질에 포함된 원자의 수를 우리가 기술해서 이 원자의 수가 좌변에와 우변에서 같아지는 그러한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제로 나오는 63페이지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프로판 가스 같은 경우는요, C3H8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각각의 이 화학 반응식에 나타나는 지금 그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지금 C 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H 수소가 있고요. 그리고 산소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분자들이 이런 것들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3H8은 카본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수소가 8개 있고, 그 다음에 옥시전이 0가 있고, O2는 위에 2개는 0고 옥시전 산소만 2개 있고, CO2는 카본 하나에 산소 2개, H2O는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그 각각의 X1, X2, X4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화학식에 나오는 것들을 적어보면요. 자, 왼쪽 식. 자, 이 식을 적어보면, 자, 여기서 이걸 적어보면요. X1에다가, 여기 나오는 프로판 가스에 나오는 그 각각의 분자당 원자의 수를 우리가 벡터로 나타낸 걸로 해보면 요거는 3, 8, 0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2가 되고, 자, O2니까 우리가 산소를 이 X를 어떻게 했냐면 분자당 원자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는 C고요. 탄소고, 그 다음에는 H고, 그 다음에 개수를 O의 개수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자, X 다음에는 뭐가 돼요? 5니까 0, 0, 2가 되죠. 이게 뭐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 X3에 CO2니까 1, 0, 2가 되죠. 그 다음에 X4에 뭐가 됩니까? H2O니까 0, 2, 1 이렇게 되겠죠. 요와 같은 연립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적었던 내용이 여기 있는 이 식이 됩니다. 자, 이 식을 X1, X2, X3, X4를 다 왼쪽으로 옮기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뭐가 돼요? homogeneous equation이 되죠. 동차계가 됩니다. 동차계. 자, 이때 동차계에서 이제 적어보면 A, X equal 0가 되는데 A는 뭐가 돼요? 그럼 이거 적어보면 A는 3, 8, 0가 되고 0, 0, 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0,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고 이게 A가 되죠. A가 되고 B는 이거는 0입니다. 이런 동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이 문제를 푼다는 거는 결국 또 첨가 행렬을 우리가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줄여 나가면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먼저 진행을 해보면 행은 3개고요. 열이 지금 일단 4개입니다. 열이 4개이기 때문에 A에서 열이 4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뭐가 나와요? 자유변수가 나오죠. 자유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AX equal 0는 해를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매틀랩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거는 페이지 63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A는 자, 한번 적어보면 3, 0, 마이너스 1,
제로였고요. 이게 첫 번째 행이 되겠고, 두 번째 행은 8, 0, 0, 그리고 마이너스 2였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이 0, 2,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화학식의 그 균형에서 나오는 개수행렬은 3, 0, 마이너스 1, 0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8, 0, 0, 마이너스 2고, 세 번째 행은 0,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봅니다. 이렇게 A가 되고요. B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로스, 그래서 이게 3,1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열 벡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기본 행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REF AB라는 기본 행연산 되어지는 결과 나오는 기하 행사들의 꼴의 이름을 REF AB라고 하면 명령어는 RREF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행렬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렬은 어떻게 돼요? 개수 행렬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B가 들어서 첨가 행렬을 넣어야 되니까 A, B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엔터 쳐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개수들이 자 111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열이 이제 뭐가 돼요? 첨가 행렬. 첨가 행렬에서 피봇이 없는 열이니까 자유변수가 돼요. 그죠? 자유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x4에 해당되는 거는 자유변수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자유변수에 해당되는 각각의 x1, x2, x3 우리가 뽑아낼 수 있죠. 자, 요거를 뽑아낼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XH 해가지고 homogeneous equation의 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XH라고 하면 그걸 구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동차계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 null 다음에 개수행렬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비율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어려운데, 자유변수를 우리가 1이라고 되게끔 한다고 치면요, 이거를 0.5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XH를 다시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를 0.56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분, 즉 X4에 해당되는 부분이 1로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0.25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25 얼마입니까? 4분의 5입니다. 그 다음에 0.75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x4가 1입니다. 그러면 x4를 우리가 자유변수라고 놨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자유변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변하면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게끔 결정되어지면 됩니다. 자, 지금 소수점 두째 자리가 보이게 되는데, 이걸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요, 포맷 여러분들이 rational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XH를 해주면 정확하게 안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유효 숫자 문제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일단 이런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썼던 포맷 뱅크로에서 나왔던 이 값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화학식에서 개수는 우리가 정수로 가져가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걸 최정수로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수는 뭐예요? 4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4를 곱해주면 첫 번째 거는 x1이 1이 될 것이고요. 여기다 4를 곱해주면 이건 5가 되고, 그 다음에 4를 곱하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4를 곱해주면 요걸 4를 곱해주면 요거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그러한 결과는요, 자, 여기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개의 결과여서 적어보면 x1이 4분의 1 x4가 나왔고요. x2가 4분의 5 x4가 나왔고,
그 다음에 x3가 4분의 3 x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x4는 요거는 자유변수였어요. 따라서 x4는 이맥 값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맥 값을 올 수가 있는데 여기 개수들이 정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뭐라고 놓을 수가 있냐면 요거를 4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4로 놓으면 x1은 여기 1이 되고요. x2는 여기 5가 되고요. 5가 되고 x3는 3이 되고 x4는 4로 놓기 때문에 4가 됩니다. 이와 같은 그 개수가 가장 작은 정수로 되는 화학식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선형 연립 방정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흐름이에요. 네트워크 플로우인데 여기 네트워크는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양의 흐름, 어떤 플로우를 연구할 때 이 선형 방정식계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도시계획 관련되는 거, 교통 관련되는 거는 도시 도로망에서의 교통 흐름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기공학 하는 사람들은 전기 회로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학자들은 그 도매상과 소매상이 참여하는 판매망을 통해서 그 물품들이 제조사로부터 소비자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문제를 풀려다 보면 이 나타나는 선형계가 수백, 수천 개 또는 뭐 수만 개, 수백만 개 이러한 변수와 방정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그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이러한 네트워크 그 플로우를 이용한 이러한 선형 방정식계를 풀어서 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자, 이 네트워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 용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흐름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흐름, 이게 30이 들어오고, 여기 이 점들이 있어요. 이 점들이 있고, 이 점들에서 이렇게 흐름이 나눠져서 x1과 이렇게 x2로 이제 흘러나갑니다. 이때 네트워크는 이렇게 이 선들이 연결되는 노드 또는 정션, 접합점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들하고, 이러한 점들을 연결하는 이러한 이 라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브랜치라고 하는데요. 이거 브랜치 또는 이런 선 또는 뭐 호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노드하고, 즉 노드하고 그리고 브랜치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기본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네트워크 흐름의 기본 가정, 이게 중요하겠죠. 네트워크 내로 유입되는, 들어오는 흐름의 전체가 네트워크에서 방출되는, 밖으로 나가는 흐름 전체하고 같다. 들어온 만큼 나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노드로, 자, 이거는 첫 번째는 네트워크 내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드예요. 노드로 유입되는 흐름의 총량, 어떤 노드로 들어오는 총량은 이 노드를 떠나는 거와 총량과 같다. 즉 여기서 어떻게 돼요? 30은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거는 x1 플러스 x2죠. 이런 게 노드에서 만족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러한 네트워크 흐름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나오는 이 네트워크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네트워크는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요거는 일상적인 미국의 한 도시 볼티모어 시내에 몇몇 그 일방 통행길입니다. 일방 통행길. 중요한 게 여기서 일방 통행길,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죠. 일방 통행길에서 나타나는 교통 흐름, 이게 일방 통행길의 교통 흐름을 시간당 차량 대수, 그러니까 카 넘버죠. 시간당 카 넘버, 지나가는 그러한 수를 이 네트워크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 패턴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흐름 패턴.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트워크 전체로 유입되는 양과 그리고 네트워크 전체에서 방출되는 흐름은 같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각 노드에서 들어오는
흐름과 나가는 흐름이 같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요. 여기 각각의 브랜치에서 들어오는 양 여기 400 있고요. 여기 나가는 양 600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우스 스트리트에서 들어오는 양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칼버트 스트리트로 나가는 X3이 있습니다. 이게 변수가 되겠고, 알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롬바드 스트리트에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프레스트레스에서 들어오는 거, 여기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절점이 노드가 A, B, C, D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절점을 향해서 각각 X2, X1, 그 다음에 X4, X3, X5가 이렇게 방향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방향들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요 방향들을 이렇게 결정해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그 네트워크 흐름의 기본 가정에 의해서 한번 식을 적어보면요. 일단 교차점, 인터섹션 A를 기준으로 봅시다. 여기 A를 기준으로 보면 들어오는 건 뭐예요? 들어오는 거는 300과 500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 A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A 기준으로 보면 들어오는 게 300 더하기 500이고 나가는 게 X1, X2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식이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섹션 B를 한번 보겠습니다. B입니다. 이 B를 한번 보면 B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 뭐예요? 화살표가 B로 향하고 있는 거는 X2 더하기 X4입니다. X2 더하기 X4고 나가는 거는 X3과 30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만족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C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C 기준으로 보면 들어오는 거는 400하고 100이에요. 나가는 거는 X4 더하기 X5가 됩니다. D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D는 들어오는 게 X1하고 X5고요. 나가는 게 600입니다. 이렇게 식들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각 교차로, 그러니까 노드에서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는 거고요. 전체 네트워크에서 들어오고 나오는 게 같다는 걸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식들을 그냥 다 더해보면 됩니다. 이 식을 다 더해봅니다. 이렇게 다 더합니다. 자, 더하면요. 여기서 양쪽에서 여기 X1 없어지고 X1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X2 없어지고요. X4 없어지고 X5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300 없어지고 남는 건 여기 600이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 600 이렇게 없어집니다. 남는 건 뭐예요? X3은 400이라는 요 마지막 식이 하나 얻어집니다. 그죠? 있습니다. 여기에 식이 하나 더 얻어지고 미지수가 X1에서 X5 5개가 되고 그 다음에 식도 여기 나오는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자, 첫 번째 식 X1 더하기 X2는 300 더하기 500이니까 800.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X2 빼기 X3 더하기 X4는 300. 세 번째 식은 X4 더하기 X5는 500.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은 X1 더하기 X5는 600. 그 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크에 여기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네트워크에 총 유입과 총 유출이 같다는 거에서 X3은 400이 하나 결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면 되죠. 이거를 풀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지금 핵연산을 통해서 쭉 계산을 하면요, 하나의 그 자유변수가 생기고요. 나머지 그 자유변수 X5가 자유변수가 되고 나머지 X1, X2, X3, X4는 다 자유변수로 표현이 됩니다. 적어보면 이거를 만족하는 X는 이게 X1, X2, X3, X4, X5가 되는데요. 이걸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X1은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600 그리고 200 그리고 400 그리고 500이고요. X5는 요게 자유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로가 되고 더하기 일반적인 파라미터 t를 쓰고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유변수 x5이기 때문에 요거는 1이 되는 요런 식의 일반적인 제너럴 솔루션을 가집니다. 근데 x1에서부터 x5가 그 일방통행에서 교통 흐름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이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일반 그 가정을 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2라든지 x4 이 방향을 우리가 임의로 잡을 수가 있고, 나오는 결과가 양수면 이 방향이 맞고요. 만약에 나오는 그 결과가 음수가 되면 여기 표시된 방향과 반대로 흐르는데, 자, 이 문제는 일방통행길에서 교통 흐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음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일반 여기 나오는 그 일반해 x가 요렇게 많은 해로 나타나는데, 여기 t가 아무 값이나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나온 x가 양의 값이 나오도록, 음의 값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t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자 제일 작은 수가 될 수 있는 게 이거죠. 500x4 같은 경우에 이거는 500 빼기 마이너스 t죠. 그죠? 따라서 이게 t가 x5하고 같은 거니까 t는 지금 x5를 우리가 파라미터로 놓은 거기 때문에 x5가 500보다 작은 값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t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자, 이게 또 선형 방정식과 전기 회로망에 여러분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분 방정식 디퍼런스 이퀘이션에 쓸 수가 있는데요. 차분 방정식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점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태학, 경제학, 공학과 같은 분야에서 이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동적 시스템을 모델링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의 몇 가지 이제 특징이나 응답들이 이산 시간, 연속적인 시간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디스크리트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돼서 그 결과들을 우리가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x0 또는 뭐 그 다음 시간 간격에서 측정한 값 x1 또 그 다음 시간 값 x2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뭐 생태계에서 개체의 수라든지 또는 그 인구 관련되는 뭐 인구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는 데서 쓰는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자, 요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첫 해에 도시와 그리고 교외에서 살고 있는 그 인구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고 치면 이거를 우리가 R0, S0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면 이제 인구학자들이 계산했어요. 이게 1년이 지나면 교외에 있는 사람들이 교외로는 97%가 남고 3%는 도시로 이사를 가더라.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95%가 도시에 그대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5%는 교외로 이사를 가더라. 이러한 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찾아보면 그 관계가 바로 여기 나오는 M 매트릭스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M 매트릭스. 이 M 매트릭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이그레이션 매트릭스에서 이동 행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그 인구학자들이 조사를 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이동 행렬이 있으면 자, 원래 처음 측정한 해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 얼마, 그리고 교외에 있는 사람들 얼마 이렇게 측정을 하면 그 다음 해 x1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다음 해의 인구는 m에다가 x0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 다음 해의 인구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지금부터 2년 뒤에 해의 그 인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x2는 다시 m에다가 x1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m에다가 x1이기 때문에 x1은 어떻게 돼요?
x1은 여기 나오는 mx0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m의 제곱의 x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려서 k 플러스 1 지난 해의 인구는 어떻게 되냐면 쭉 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m 곱하기 xk죠. 그래서 이걸 적어보면 이거는 바로 m 나오는 자 이렇게 m에 자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k가 1이라고 하면 요거는 m에 k 플러스 1 x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뭐가 돼요? k가 만약에 100년 뒤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년 뒤의 인구는 지금 현재 인구에다가 이 m 매트릭스의 100분의 1승인가요? 100분의 1승. 여기 첨자들은 여기 우리가 어떤 첨자로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동행렬을 많이 곱한 이동경의 파워, 그죠? 매트릭스를 여러 번 곱한 그 매트릭스를 가지고 초기 인구수를 곱해주면 많은 횟수가 지난 후에 인구 분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K가 1000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트릭스를 1000번을 곱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두 회, 1, 2, 3, 4년 이 정도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만 100년 뒤, 200년 뒤, 1000년 뒤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학기말 근처에 가면 배우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냐면 고유치 문제로 하게 되면 매트릭스에 이렇게 여러 번 곱한 이런 매트릭스 값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찾을 때 우리가 아이겐 밸류 오브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값을 찾아내면 이런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고유치 문제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이런 식으로 x k 플러스 1번째 결과가 이전 결과에다가 어떤 매트릭스로 곱해지는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 것들 가지고 우리가 차분 방정식 difference equ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말고사에 가면 여기 주어진 이 문제를 가지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값으로 수렴하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1장을 마무리하는 선형계의 응용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고 조금 설명이 빠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어떤 쪽으로 응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 여러 감을 잡기를 바라겠고 이것을 여러분들 설명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단 이러한 선형 방정식 선형 대수학에 나오는 연립방정식의 풀이가 그냥 수학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가 전공하는 분야에 정말 많이 활용되는 분야구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실제 큰 사이즈의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들이 커지는 경우에는 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틀랩과 같은 이러한 선형 연립 방정식의 매트릭스를 잘 계산해 줄 수 있는 툴을 사용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경험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